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추석 연휴 끝났습니다. 즐거우셨습니까? 아니면 괴로우셨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셔야죠. 아침에 일어날 때 이불의 무게도 무겁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 날씨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은 낮부터 맑아지겠고요. 경남과 전남 일부 지역에는 오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또한 안개가 끼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내륙에도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서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경상 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도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23도에서 29도 선으로 평년보다 약간 높겠습니다. 또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니까요.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아직 한낮에는 제법 덥습니다. 덩달아 자외선 지수도 상당히 높다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선크림 꼼꼼히 챙겨 바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또 열심히 활동하셔서 연휴 동안 기름진 거 많이 드셨잖아요. 기름기 쏙 좀 빼셔야죠. 저희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이번 명절 주부님들 많이 힘드셨죠. 이럴 때일수록 다 털어내고 어디 여행 한번 가고 싶다 싶으신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이 딱이라고 합니다. 항공권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꿀팁부터 유럽 여행을 10만 원으로 갈 수 있다. 항공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늘 헷갈리는 비행기 반입 가능 품목과 불가능 품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정혜라입니다. 잠시 후 항공기를 이용할 때 기내에 탈 수 있는 물건과 기내에 탈 수 없는 물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제가요, 요즘 주부들 사이에서 굉장히 핫한 정보거든요. 해외 항공권을 굉장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네. 한내 먼저 보실게요. 네. 네. 그럼 하나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화요일 출발 항공권 구매. 네. 한 항공권 예약 업체의 통계에 따르면요, 화요일에 출발해서 목요일에 귀국하는 일정의 항공권이 이제 평균적으로 가장 저렴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12%가량 저렴하게 사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금요일, 토요일에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고객들이 많아서 비교적 화요일 항공권 수요가 이제 가장 적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미리 이제 여행 계획을 가족들과 상의를 하시고 화요일 출발 항공권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갈 때 화요일, 올 때 목요일이 제일 좋다. 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표 살 때, 예매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매할 때도 한번 네. 볼게요. 네, 바로 다음 거 네.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네, 화요일. 역시 화요일입니다. 오. 네, 항공사에서는 대부분 고객들이 이제 주말에 취소하는 표를 월요일에 다 푼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서 비교적 이제 예매가 적은 이제 화요일에 표도 많고 예매하시는 분들도 그래요? 적기 때문에 화요일에 예매를 하는 게 이제 가장 저렴하게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예매가 가장 높은 목, 금, 토, 일요일은 예매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해외여행 갈 때는 무조건 화요일 하나만 기억하면 될 것 같네요. 화요일 날, 네. 화요일 날 예매하시고 출발도 화요일 날 하시고 그리고 목요일 날 돌아오시는데 목요일 날은 다음 주 목요일 날 돌아오시고 그럼 길게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러면 열흘이야. 그렇죠. 가수 야. 그죠? 화요일을 기억해라.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바로 공개하죠. 네.
예매 시 숫자 6을 기억하기. 이건 뭐예요? 이건 뭔가요? 숫자 6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출발하기 6주 전, 그리고 출발하기 6개월 전에 이제 항공사에서 진행하는 특가 프로모션이 네. 있기 때문이거든요. 얼리버드 항공권입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 20에서 30% 정도는 야. 저렴한 가격에 이제 항공권을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숫자 6을 좀 기억하셔야 저렴하게 사실 수가 있습니다. 예, 항공권 저렴하게 이용하시려면 화육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유럽 여행 갈 텐데 유럽 여행 가보셨습니까? 유럽 여행 항공권 10만 원대로 해서 유럽을 갈 수 있다. 이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요. 아, 가능합니다. 그곳이 바로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입니다. 그 한국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거의 뭐 완전히 유럽인데요. 예. 예, 러시아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그 서울에서 한 2시간이면 갈 수 있고요. 네. 항공료도 이제 저렴해서 잘 끊으면 왕복 20만 원대로 갈 수 있는 여행지가 되겠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그래요? 원래 유럽 여행하려면 뭐 항공권만 100만 원이 넘는 경우가 있는데 10만 원이다. 아, 그렇죠. 네. 아, 그리고 게다가 이제 그 많은 여행객들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시작점이 블라디보스토크 기차역이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유럽풍의 이국적인 건물들과 함께 주요 식당, 카페, 네. 상점들이 모여있는 젊음의 거리, 아르바트 거리, 아르바이트 아니고요. 블라디보스토크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독수리 전망대, 그리고 다채로운 행사와 토요일마다 주말 시장이 열리는 혁명 광장이 있습니다. 예. 주요 관광지들이 모두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예. 여기서 가까운 곳이고 2시간이면 갈 수 있고 20만 원대 왕복 항공권으로 갔다 올 수 있고 먹을 거리가 또 좋다는 얘기 제가 들었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또 우리 또 비싸서 못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딱딱한 거 이거 킹크랩. 네. 아, 킹크랩이 아주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거 뭐 거의 뭐 우스갯소리로 항공료 뽑을 정도라고 많이 먹으면. 아,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이제 10월에는 킹크랩 축제를 해서 신선한 킹크랩을 더욱 저렴하게 맛볼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고가의 음식으로 치는 이제 캐비어. 이 또한 이제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네.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건 한국 돈으로 2,000원 정도인데요. 블리니스 빵 위에다가 올려갖고 그냥 샤워 크림 소스 딱 해갖고 곁들여 딱 먹은 거나, 치즈 위에다가 그 딱 올려가지고 와인 안주 딱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뭐 생각만 해도 맛있겠는데 특히 이재용 아나운서는 아니, 와인 나-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저는 지금 네. 너무 호들갑스럽게 나 조용히 먹고 싶다고. 조용히. 조용히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아, 호들갑스럽게 먹었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저렴하게 항공권 구입을 했고 블라디보스토크 갈 거에 이제 여행 계획 쫙 세웠어요. 짐을 싸야지. 근데 짐 싸야지. 짐 안에 뭘 넣고 뭘 못 넣고 그리고 또 수화물로 보내는 것과 내가 가지고 타는 것에 뭘 넣고 이거 중요하거든요. 네. 물론 위험한 거 안 되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의외로 또 되고 안 되고 품목들이 있어서 그걸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휘발유, 알코올, 리튬 배터리, 압축가스 스프레이와 살충제, 표백제, 비료도 반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있습니다. 앞에 건 알겠는데 비료가 안 돼? 비료가 안 비료 돼요? 왜 안 되죠? 위험한 거예요? 비료는 질산암모늄 계열의 비료는 폭발성이 있어서 항공기 기내와 위탁수화물로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그 해외에서 실제로 질산암모늄 계열의 비료를 이용한 테러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승객 한 분이 모르고 미국에 비료를 가져갔다가 많은 벌금을 낸 사례도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뭣도 모르고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뭣도 모르고 가져갔다가 그 현지에서 해외에서 벌금을 무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뭐는 되고 뭐는 안 되는지 퀴즈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수 씨가 대표로 좀. 네, 제가 이거 또 행복한 아침 공식 바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맞추면 뭐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쪽에가 이제 반입 금지고요. 이쪽이 이제 반입 가능인데 일단 이게 지금 활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이게 장난감이긴 하지만 실제 활을 얘기하는 거죠. 활은 당연히 안 될 겁니다. 안 되는 걸로. 네. 저 정도는 되지 않나? 네. 기내 애들 건데. 그리고 요 총기. 요거는 저건 안 되지. 안 근데 이게 되죠. 또 요건 장난감이라도 요건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이거는 샴푸인데요. 샴푸는 뭐 넣어도 되겠죠. 샴푸는 가져갈 수 있고. 이것도 액체는 안 돼. 하고 네. 이렇게 해서 이거는 활이니까 여기. 네. 그리고 이거는 저거죠 식염수죠. 콘택트 렌즈. 콘택트 네, 이것도 렌즈 되는 세정제. 걸로. 그리고 가위. 가위. 그거 안 돼, 안 돼. 가위는 가위는 안 안 됩니다. 돼요. 가위는 안 돼요. 위험하니까 가위는 안 돼요. 가위는 네. 안 되는 걸로 아는데 그리고 요거는 이 손톱깎이. 손톱깎이와 이제 멀티 그것도 안 되죠. 멀티 나이프 같은 건데요. 이게 또 이게 작으니까 짧으니까 안 돼, 안 돼. 이게 돼. 아니, 걸로요? 맥가이버는 저걸로 뭘 다 했는데. 아이고 이건 또 손톱깎이인데 이건 작잖아요. 이걸로 누굴 공격하냐고. 예, 그래서 요것도 저는 이제 된다. 그리고 이거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에 한참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많이 말이 많아서 좀 가지고 타야 돼. 가지고 이거 타야죠. 가지고 타야죠. 이거는 가지고 탄다. 그리고 약 이것도 가지고 탄다. 이 칼, 요거 눈썹 칼인데 이것도 작잖아요. 나이프가 작아서 요것도 됐다. 이거 안 된다. 여기 안 돼. 네. 여기가 됩니다. 된다. 저거 그럼 이것도 네, 된다. 네. 이것도 된다. 보조 배터리도. 네. 감사합니다. 저거 큰 사고를 칠 뻔했어요. 예. 그리고 요 라이터는 안 되지, 좀. 근데 라이터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라이터 안 되죠. 그리고 잠깐 이게 근데 제작진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걸 누가 가져갑니까 여행에? 그걸 누가 가져가? 가져가냐 목이 이렇게 큰 거를. 그거 안 돼, 그거. 일단 이거 일단 너무 커요. 너무 커서 이건 안 됩니다. 너무 커서 이거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축구공 여행 가서 축구공 가지고 놀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된다. 이건 된다. 된다. 그리고 풍선 당연히 뭐 이거 되겠죠. 뭐 이건 되는 걸로 이렇게. 자, 제가 뭐 잘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예. 어때요? 정답을 공개해 네, 주시죠. 정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실제 총 활을 잠시 네, 장난감 총과 장난감 네. 활. 이거를 다 이렇죠. 예. 네. 장난감 총과 장난감 활은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장난감 활의 경우에는 객실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장난감 총이라 하더라도 실제 총기와 유사한 모양의 장난감 총은 위탁 수화물로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저 총은 비슷해. 안 되겠어. 예, 예.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그 공은 안 되는 거죠? 공은 공기가 주입되어 있는 공은 반입이 되지 않습니다. 공기가 3분의 1 이상 주입된 공은 반입이 되지 않는데요. 네. 항공기에 풍선과 공을 반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공기를 충분히 빼고 가져가셔야 합니다. 반입을 제한하는 이유는 하늘로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져서 터질 수도 있고요. 네. 나쁜 의도로 독성 가스를 주입해서 테러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 아이들 과자도 가지고 타면요. 네. 하늘로 올라가면 빵빵해져요. 그거하고 같은 건 것 같아요. 안에 지수가 들어있어가지고요. 근데 액체 있잖아요. 네. 어느 정도까지는 되고 어느 정도는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식염수는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국제선 이용 시 지금 객실 반입이 가능하다고 이제 하신 액체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보시면 콘택트 렌즈 용제는 비행 여정에 사용할 만큼의 분량은 반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액상 시럽은 100ml 이하인 경우 또 의약품이기 때문에 객실 반입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샴푸의 경우에는 100ml를 초과하는 용량에 담겨 있기 때문에 객실 반입은 되지 않고 위탁 수화물로 붙이셔야 합니다. 네. 의약품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요? 아까 그거는 조그만 것만 가능해요? 아니면 의약품은 큰 것도 가능해요? 의약품은 의사 처방약품과 시판약품의 경우에는 비행 여정에 충분히 사용할 만큼의 분량은 지퍼백 없이도 객실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의약품에 한해서 그렇군요. 네, 근데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기내 반입이 가능 품목이 국내선과 또 국외선이 또 다르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달라요? 네, 국내선과 국외선이 다른 부분은 네. 특히 액체 겔류, 화장품, 음식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우리가 배터리는 우리가 얘기했지만 가지고 타는 건 괜찮은데
수화물로는 안 된다. 뭐 이런 걸 한번 분류해 볼까요,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보조 배터리의 경우에는 하재 위험성으로 위탁 수화물론이 절대 반입이 되지 않고요. 객실로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보조 배터리는 뒤쪽에 용량을 확인하셔서 100와트시 이하인 경우 1인당 5개까지 객실로만 반입이 가능하고요. 5개를 넘는 경우에는 항공사 승인 후에 반입이 가능한데요. 대부분의 국내 항공사가 보조 배터리를 5개 이하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 배터리는 100에서 160와트시인 경우에는 항공사 승인 후 2개까지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 수화물 짐에다가 넣으면 다시 불러요. 이재용 오세요. 그거 빼셔야 돼요. 다시 다 맞아요. 빼고 막 이랬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다음에 저 라이터하고 전자담배 이런 건 어떻게 해요? 네, 라이터의 경우에는 하재 위험성으로 절대로 위탁 수화물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기내 타면 이게 위험하지 않을까? 이걸로 막 이렇게 겁주면 어떡합니까? 네, 라이터 같은 경우에는 대국민들이 대부분 가져가는 물품으로 객실로는 1인당 1개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아, 저 정도는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겁주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맞네요. 정말 간단하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생수 뭐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리고 뭐 칼 이런 건 어떻게 칼. 되나요? 아까 네. 이 두 종류의 칼이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합니까? 예, 칼하고 가위하고 손톱깎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손톱깎이는 이렇게 칼날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손톱깎이는 객실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손톱깎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다용도 칼이 있는 경우, 날이 세워져 있고 끝이 뾰족한 경우에는 객실로는 반입이 되지 않고 위탁 수화물로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아, 이런 거 눈썹 칼, 이런 작은 칼들은 어쩝니까? 네, 눈썹 종용 칼은 날카롭지 않는 이렇게 작은 모양의 분리형이 아닌 일체형인 경우에는 객실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뭐 노트북이나 스프레이나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거기 가면요. 비행기 타러 가면 여기 다 넣어져 있어. 되는 거, 안 되는 거. 네. 그거 보고 잘 분류하시면 되고 요즘에는 많이들 해외 나가시니까 또 아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디에 들어가서 보면 되는 거 있지 않아요? 확인할 수 있는.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네. 네, 짐을 꾸리시기 전에 네. 집에서 미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기내 반입 금지 물품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서 기내에 반입이 가능한지 아닌지를 미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들어갈 때 신분증 확인하는데 그거 놓고 오면 어떻게 해요? 신분증의 경우에는 이제 놓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발행한 국가기술 자격증이나 복지카드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이러한 신분증이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천공항을 제외한 전국공항 국내선에 바이오 정보 등록대가 구비되어 있어서 바이오 정보를 사전에 등록 후 1시간 이내에 탑승하신 경우에는 이후 항공여행 시 신분증 없이도 바이오 정보를 이용해서 국내선 항공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공항까지 갔는데 뭐 놓고 가서 거기서 그냥 대판 싸우는 분들 제가 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미리미리 챙기시는 게 좋죠. 예,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충 인사하고 했어. 이 대사에 와서 네, 이번에 생활 속의 다양한 법률 상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경황이 없어가지고 저 우리 추석 인사도 못했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죠? 전좀 잘 못 지내셨는데요. 못 지내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사실 잘 지냈습니다. 그래요? 왜냐면요, 시댁을 네. 안 갔거든요. 아, 그렇군요. 시어머니 생신이 바로 그 전 주말이었어요. 네. 이번에는 좀 일찍 하자. 그래서 주말에 시댁에 다녀와서 이제 명절 때는 계속 친정 식구들하고 있느라고 아, 그러셨구나. 잘 지냈습니다. 아니, 이거 잘 지내는 기준이 시댁에 안 갔습니다.
한동수 씨는 뭐 잘 지냈을까요? 아, 저는 진짜 굉장히 잘 지냈는데요. 저희 집이 명절 때마다 굉장히 풍파가 많은 집이었거든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그런 집이었는데, 요번에는 추석 때 그냥 다 같이 가족끼리 여행 가자. 그래가지고, 요번에 다 같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유, 좋았네. 아니, 이렇게 가족끼리 화목하게 보내면 좋은데, 명절 끝나면 꼭 사건, 사고에 가족 간의 분쟁, 가족 간의 다툼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실제로 좀 있잖아요. 그죠? 아우, 정말 안타깝게도 진짜 즐겁게 온 가족들이 모여야 될 명절에 항상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마음속에 좀 속상한 일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터져가지고 명절 직후에는 이혼 소송이 특히 급증을 합니다. 작년에 추석 명절 직후에 2018년 10월에 3,374건이나, 그러니까 즉 3,374건의 그 부부들이 이혼을 결심하기까지 한 건데요. 항상 이렇게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혼 소송이 그 전보다 한 30% 가까이 증가를 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죠. 명절 연휴 끝났습니다. 이제 명절 연휴 끝나고 새로운 일상이,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건데, 명절 때 일어난 일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오늘 법정으로 저희가 재구성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특별한 분을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이인철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되게 잘 보내셨죠? 네. 밝으시다, 밝으시다.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뭐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보니까 또 이번에도 그 가족 간의 주먹 다짐까지 가고, 가족 간의 뭐 언성 높아지고, 부부싸움 때문에 뭐 경찰이 출동하고 이런 일까지 있었다. 이런 뉴스를 제가 봤어요. 네. 그런 게 있었죠. 예, 맞습니다. 부산에서 부부싸움 도중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찌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바로 출동해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는데요. 일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찌른 뒤 자해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남편 상태가 호전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상태 좀 좋아지는 대로 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명절 때 부부간에 이제 언쟁은 좀 오갈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또 거기서 흉기까지 나온다는 게 이게 사연이 굉장히 또 궁금해지네요. 왜 그랬을까? 근데 명절 때 가족끼리 모여서 그때 뭐 화가 난다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동안 쌓였던 게 임계점에 도달해서 빵 터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되는 분들이 이제 남편분들이에요. 네. 근데 남편분들이 이제 나몰라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무리 요즘 시가가 좋아졌다고 해도 좀 어렵고 불편한 자리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남편들이 나몰라라, 내일 아니다 이러고 있으면 며느리들, 부인 입장에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또 남편 입장에서도 중간에 낑겨가지고 되게 힘들다고요. 안 그래도 요번에 저희 집에서 그 제가 쓰던 그 중고폰을 그 조카한테 주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참전하셔가지고 야, 그거는 동생 주지 말고 형을 줘야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걸 왜 관여하냐고 중간에 끼어가지고 제가 엄청 고통받았습니다. 내 핸드폰 주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내일 아니야, 나 이제부터 관여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이게 부부 갈등에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부부 갈등이 고부 갈등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재가 제대로 되면 되는데 어느 쪽 편 제대로 잘못 들면요. 네. 더 분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더 힘든 경우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둘만의 문제가 양가의 문제까지 퍼지고 양가의 문제가 둘의 문제로 막 오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나오는 말이 사내 만에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은요, 명절에 실제로 벌어졌던 사례들을 토대로 이혼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사연 갑니다. 라디오 같네요, 오늘. 3명의 자녀를 둔 주부. 명절을 앞두고 간만에 부모님을 뵌다는 생각에 저도 참 설레었는데 그것도 잠시 남편과 시가와 처가가에 가는 문제로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솔직히 며느리 입장에서 시가가 아무리 편해졌다, 예전 같지 않다 해도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시어머니가 음식을 한다 하면 일단 일어나 봐야지 맘 놓고 실수나 있나 긴장의 끈을 놓치기 어려운 곳이죠. 솔직히 스트레스고 남편도 처가 방문이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추석 전날 저녁쯤에 시가에 갔다가 아침 차례 지내고 처가에 가서 점심만 먹고 일어나자고 했는데 남편은 시어머니가 음식을 하는데 느지막하게 가서 밥만 먹을 생각이냐, 며느리 도리를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전날 아침 일찍부터 가서 음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추석 점심에
시집간 여동생이 오는데 얼굴은 보고 와야지 이게 무슨 아침만 먹고 일어나냐고 그렇게 따집니다. 그리고 나름 남편을 배려한다고 처가에서는 점심만 먹고 일어나자고 한 것도 그러면 굳이 뭐하러 가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중에 날 잡아서 다시 가자는데 그래도 명절인데 아예 안 가는 거랑 잠깐이라도 가는 거랑 다른 느낌 아닌가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래도 명절인데 나도 우리 부모님 보고 싶다며 점점 언성이 높아졌는데 급기야 남편이 부엌에 있던 전자레인지를 넘어뜨려 부수더니 같이 죽자며 밸브를 열어 가스가 새어나오게 한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제가 놀라서 재빨리 끄면서 불을 크게 번지지 않았는데 이런 남편과 계속 살아야 할지 고민이네요. 야, 이게 아니 이게 너무 발끈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사견입니다만은 이거 너무 다혈질이신데. 이거는 불을 그냥 질러버리겠다. 변호사님들께 가지 않고 그냥 이혼하시죠. 이혼하는 걸로. 야, 이게 수습이 될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만약에 이 따님이 외동딸이다. 그러면 명절에 우리 처가 부모님은 아무도 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잠깐 밥 먹고 가는 것도 안 돼. 거기다가 싸우다가 이제 언쟁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불까지 낸다고. 그러니까요. 뭐 이거는 어떻게 이런 이건 뭐. 남편과 계속 살아야 할지. 네. 그러니까요. 두 분은 지금 공통되는 의견은 야 이거 너무 같다. 이거 판단해야 된다 이건데 이거 한번 알아보죠. 그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일단 이혼을 떠나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런 범죄 행위예요. 갈등이 범죄로 번지는 경우인데 아까 가스레인지를 넘어뜨리고 거기다 불까지 붙이고 이거는 가정폭력범죄뿐만 아니라 현주검 점을 방화 미수죄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은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이제 신고가 되고 임시조치까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범죄 행위라는 것 그리고 이 사건 굉장히 안타깝지만 실제로 작년 명절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결국에 3개월 정도 지나서 아내하고 화해를 했어요. 이 남성이. 그런데도 법원에서는 용서해주지 않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40시간 동안 사회봉사를 하라고 이제 명령을 했는데요. 네. 이렇게 범죄로까지 발생되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되는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네. 이 일이 발생한 이유가 사실 시가와 처가 머무는 시간 때문에 일이 발생한 거잖아요. 이 일 때문에 부부 갈등이 깊어졌다면 충분히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부부싸움까지 하고 이혼까지 가는 이유가요. 정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번 사건 같이 사소한 문제가 발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느 댁에 먼저 가느냐, 또 며칠 머무르느냐, 용돈을 얼마 드리느냐, 그것 때문에 싸움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주부가 있었는데 매년 이제 시가에 가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제사도 지내고 했는데 하필이면 이번 추석에는 직장 때문에 부득이 못 간 거예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막 직장에 찾아와서 확인하고 행패 부리고 막 그래가지고 아내가 서러워가지고 이혼 사유가 이제 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아내가 이제 서글퍼하는 것은 이 본인이 이제 차별받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가에는 열심히 가는데 처가에는 가지도 않고 이렇게 또 선물이든 용돈 같은 게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이혼까지도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제 결혼한 친구들을 보면요. 양가에 드리는 선물 때문에도 말다툼이 참 많이 벌어지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경제 활동을 잠깐 멈춘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를 또 받아 쓰잖아요. 근데 시가에는 삐까뻔쩍한 선물을 주고 처가에 선물 드리려고 했더니 눈치를 주는 거예요. 뭐 그런 선물을 주냐고. 이런 경우도 참 마음이 서운하죠. 용돈이요. 용돈. 네. 할 말 많네요. 할 말 많아요. 공개적으로 한번 하시죠. 저희 어머니는 이제 홀로 예. 계시고요. 네. 시부모님은 이제 두 분 다 계세요. 네. 그러면 용돈을 만약에 30만 원씩 드린다. 그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저희는 이제 다 똑같이 30만 원, 30만 원, 30만 원씩 드려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한 50만 원. 30만 원 드렸으면 이제 처가에는 한 그래도 50만 원 정도는 챙겨드려야 되지 않나. 이것 가지고 그렇게 좀 다툼을 하는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먹어야 그 됩니다. 용돈 때문에 그 아내분이 이제 전쟁터로 밀려나는데요. 네. 진짜 근데 남자분들도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이렇게 우리 집에 조금 더 주겠다는데 이게 그렇게 큰 문제? 막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나중에 나이 먹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이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 부분도 정말 궁금해요. 시가와 처가에 있어서 차별을 두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차별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헌법에 보면은 남녀가 평등하다고 규정이 돼 있거든요. 혼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평등해야 되는데 이렇게 불평등하다고 느껴질 때 바로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떤 아내분이 그 시부모님을 모셨는데 시아버지 병수발도 하고 시어머니가 치매 있어가지고 십수년간 모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그 효자 며느리가 됐는데 자신의 이제 친정어머니가 아프신 거예요. 편찮으셔가지고 잠깐 이제 모시려고 하니까 남편이 불편하다. 아버님 좀 빨리 좀 모시고 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아내가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있었거든. 항상 이렇게 부부가 평등해야 되는데 차별을 한다. 그렇게 될 경우에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하면 뒷말이 없을 텐데 그게 또 이렇게 마음먹은 대로 되지가 않고 또 당신 집은 말이야. 당신 뭐 댁은 뭐 누구는 말이야. 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서로 또 언쟁이 싸우나죠. 그렇죠. 부부들 입장에서는 이제 명절 스트레스 중에서 이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가거든요. 요즘에 아무리 분위기가 좀 바뀌어졌다고 해도 사실 어렵고 불편한 것이 시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내 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에 시어른들이 많이 바뀌고 있어서 그 며느리도 이제 남의 집 자식이다, 귀한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많이 변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직 그 집은 그런가 봐요. 아니, 많이 챙겨주시는데요. 그래도 이제 시가에 갔는데 아침에 이제 달그락달그락 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럼 사실은 친정이었으면 이제 친정 누워 어머니는 있었겠죠. 그냥 더 자. 너 평소에도 피곤하니까 더 자라. 이러면 진짜 자거든요. 네. 근데 시가에서는 사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네. 일어나서 이제 뭐라도 한번 해야죠. 그렇게 되는 게 시가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이제 남편까지 나 몰라라. 네가 알아서 잘해라. 우리 엄마 정도면 최고지. 뭐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입장이 더 불쾌하고 좀 기분이 언짢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서로 정말 감정 상할 일이 참 많습니다. 특히나 명절에는요.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부부관계 악화될 수 있는 일이 바로 가사 노동 부분입니다. 네. 제가 그런 글을 봤거든요. 네. 몇 년 전에 통계에 의하면 전문가가 이제 수치를 낸 건데 여자들, 그러니까 여성들의 가사 노동비가 명절 때 하루에 75만 원에 3일 따지면 225만 원어치의 노동을 내요. 진짜? 근데 거기에 반해서 남자들은 7만 5천 원이라고. 왜 7만 5천밖에 안 해? 운전만 하고 이제 벌초만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거든요. 사실 여자들에게는 이 명절 때 가사 노동. 이거는 정말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고 힘들거든요. 그렇죠. 네, 뭐 어깨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계속 전부치고 하니까 굉장히 이런 부분도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도 약간 그 하소연하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주방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머니가 뭐 들어와서 안 해도 된다. 그냥 내가 한다. 막 이러면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다고 하면 들어간다 그러면 하지 마라. 내가 그 꼴을 못 본다. 막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국 어머니가 들어가시고 아들들은 못 들어가는데 그럼 며느리가 또 보고 있다가 제가 갈게요. 그러고 이제 들어가서 또 교대하고 우리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그러니까 기왕이면 말리지 않아달라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요, 뭐 시가에 먼저 가고 여자들이 일어나서 먼저 음식 장만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익숙한데요. 요즘 세대 같은 경우는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명절 가사 노동 때문에 법원까지 간 사례가 있다면서요? 네, 2007년부터 결혼 생활 시작한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시가의 뜻에 따라서 일주일에 3-4차례 정도는 이 시댁 부모님 모시고 식사를 했다고 하고요. 또 1년에 10차례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 제사나 차례를 다 10차례 넘게 아내 혼자서 도맡아서 이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너무 남편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결혼 생활에 불만이 많이 쌓였겠죠. 근데 이럴 때 좀 남편이라도 좀 같이 이렇게 다독여주고 이 고생 많다 이렇게 좀 해줬어야 되는데 남편도 너무 자기 식구만 챙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결국 이 아내가 폭발을 해서 이 추석날 이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좀 난동을 피웠다고 하는데요. 전 여기까지만 듣고는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구나 했는데 이후에 남편이 이런 아내와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다.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정도면 충분히 이제 아내분이 많이 참고 살아서 당연히 이제 아내분이 이혼 소송을 낼 것 같은데 남편분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이혼이 성사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이 사건도 2011년에 실제로 판결로 나왔던 사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사실관계에서 하나가 추가가 돼야 되는데 네. 아내분이 나중엔 도저히 못 참은 거예요. 그래서 욕설을 하고 남편에게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시가 위주로 돌아갔던 그 결혼 생활이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생각할 때 한쪽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한쪽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거나 대응을 한다고만 생각하는데 보통은 부부 간에 그런 갈등이 격화되면 두 분 다 불만이 어느 정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측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측에서도 반소라고 해서 그 소송에서 이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청구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가 본인에게 고성을 지르고 폭력적으로 행동하고 도저히 참을 수 없다. 이런 여자랑 살 수 없다라고 해서 이혼 신청을 한 건데 청구를 한 건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혼은 허용한다. 다만 위자료에 대해서는 남편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봐서 위자료는 전부 기각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에서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았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분 같은 경우에 좀 참으셔야 돼요. 이혼 소장을 받으면 화가 나가지고 남편한테 막 찾아가서 욕설도 하고 막말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자체가 또 이혼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혼의 발달 원인은 남편이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아내가 화가 나서 이제 맞서서 이제 싸우는 것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참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이제 그 둘이 싸우는데 그 원인 제공을 시가 어른이나 처가 어른들이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예전에는 이제 둘이 못 살아 이러면 끝났는데 요즘에는 원인 제공을 한 그 당사자를 고소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직계 존속은 뭐 이렇게 고소가 안 되지 않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게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데요. 네. 본인의 직계 존속이나 즉 부모 그리고 부모, 조부모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해서도 고소를 할 수 없도록 고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서 이 건으로 인해서 이게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실 가족 간의 불화가 생기면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될 수 네.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성폭력 범죄라든지 가정폭력 범죄라든지 고소를 못하게 되면 오히려 그 가정 내에서 정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또 당해야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법에서는 또 여러 가지 특례법으로 예외를 두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간혹 뉴스를 보다 보면 부모를 고소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인데요. 우리가 보통 폭력이라고 하면 뭐 폭행, 상해, 그리고 감금, 협박 이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이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는 의외로 명예훼손이나 모욕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이제 명절이 지나고 나면 장이나 장모, 시모나 시부를 모욕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는 이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는 뭐 접근 금지나 통신 금지 이런 임시조치 명령도 피해자 보호 명령으로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친족 간에 특히 직계 존속은 고소하지 못한다라는 고소 제한이 있지만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로도 고소 고발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시가나 처가 어르신들이 정말 막말을 한다거나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해줬다면 이혼밖에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이혼을 하면서 이제 보통 위자료를 이제 청구하시는데 이제 상담원 오시면은 아내분들이 이렇게 호소를 하세요. 정말로 남편도 밉지만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더 밉다. 시누이가 더 미우니까 그 사람들을 상대로 꼭 위자료 청구를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법적으로는 가능하거든요. 제3자가 혼인 파트너의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사실 그걸 말리고 있습니다. 판사님들도 말려요. 왜냐하면은 이혼 사건만 해도 얼마나 이제 분쟁이 심화되는데 거기에 이제 시부모님도 오시고 시누이도 오고 장인 장모 오면은 막 4명, 5명이 법정에 와서 그냥 엄청나게 감정 대립이 소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취하를 권하고 어차피 시어머니, 시아버지 잘못한 거는 남편이 중간에서 중재를 잘못한 남편의 책임이 있고요. 또 장인 장모와 이제 사회와의 갈등이 있을 경우에는 아내가 중재를 못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부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대요. 오히려 반대로 이제 뭐 시가나 처가에서 너무 일하기 싫어서 가짜 깁스를 찬다든지 아니면 가짜로 막 온몸에 파스를 붙여서 이렇게 간다든지 뭐 오직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진짜 뭐랄까 싶기는 하지만 경험담처럼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가 파스 좋아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런 속임수잖아요. 사실 다치지 않았는데 기부스를 한다든지 저도 여자 입장이라서 그런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싶으면서도 또 시어머니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정말 얄미울 것 같거든요. 막 아프다고 하고 그러는 게. 근데 이 자체만으로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사실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그게 신뢰를 파탄내게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다툼이 되면서 갈등이 격화되고 결국에는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됐다면은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남편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까지 내가 너무 몸이 아프도록 고생을 하는데 남편이 중간에 이렇게 명절이 많이 힘드냐? 그럼 우리 이제 조금씩 조율을 해보자라든지 아니면 이번에는 처가에 조금 일찍 가서 하루 자고 오자라든지 이렇게 조율을 중간에서 하면서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하고 아내가 이렇게 꼼수를 부리기에 이를 때까지 그걸 방치해 두어서 더 혼인 파탄이 계속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을 정도가 됐다라고 한다면 남편에게도 또 기책 사유가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며느리 입장에서 많은 얘기를 하잖아요. 명절 때나 명절이 끝나면. 근데 요즘은 시어머니들이 어떻게 보면 더 힘든 시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진짜 저도 그 명절 전날 저희 아파트 주변에 보니까 그 전날 와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 잘 다녀올게요 이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명절날 전에 만나고 여행 갔다가 이제 오는 가족들이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근데 시부모 입장에서 보면요. 글쎄 예전에는 그 머문 우리가 있는 가족한테는 뭘 더 주고 싶은데 들여온 가족한테는 나한테 뭘 안 해주나 이런 게 있었다.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고 또 며느리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또 아니면 장인 장모를 회사 사장님 대하듯이 한번 해보면 어떡해? 사장님이 뭐라고 막 하는데 그 면제나 대고 짜야 뭐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한 템포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잖아요.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의 전환을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여러 가지로 그죠? 즐거우셨길. 자 그리고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도 명절 때 또 여러 가지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막 이렇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 재산 상속 문제인데요. 제가 또 사연을 또 준비했습니다. 그 몇 년 전 아내를 하늘나라로 보내고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를 돌보는 남편입니다. 아내가 떠나고 처가에 가기 좀 어려웠지만 아이들이 외할머니랑 외삼촌을 보고 싶어 해서 오랜만에 이번 명절에 갔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 가서 처남이 돌아가신 장인어른의 땅을 처분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금액과 관련해 남편에게는 저에게는 입도 안 열었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연결고리였던 아내가 떠난 후에는 남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 이해가 가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는 그렇다 쳐도 자손인 아이들이 있는데 하는 생각에 속이 상하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비록 아내는 세상을 떠났지만 자신과 아이들이 재산을 상속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재산을 상속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내가라는 연결고리가 없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피가 섞여 이게 이제 가족들이 모이면 이런 얘기 이제 그 부모님들 뵈면 연세 더 들어가시고 건강 그렇고 그러면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또 주변에서 자꾸 뭐 이렇게 부추기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죠. 이게 그런 경우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들? 저희 집안 어르신 중에서는 이러신 분이 있으셨어요. 이제 아들은 주되 딸은 못 줘. 왜냐면 딸을 못 주는 이유가 딸이 아니라 사위한테는 주지 않을 거야. 이러신 분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럼 딸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하죠. 그렇죠. 사실 재산을 둘러싸고 소송이 벌어지는 경우 상당히 많잖아요. 네, 방금 그 말씀하신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바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2008년만 해도 295건 정도로 굉장히 많지 않은 소송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1371건으로 거의 4배 가까이, 4배 이상이죠. 훌쩍 이렇게 이 소송이 많아졌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우에도 딸한테는 재산을 못 준다고 했으면 딸들 입장에서는 또 억울하잖아요. 네. 그리고 아들 입장에서는 그래 딸한테 주긴 주되 대신에 원래 아들한테만 주려고 했던 그 고인의 뜻을 모시자. 아니면 우리가 더 많이 모셨으니까 우리가 더 많이 가져가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에서도 계속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상속 관련된 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차라리 오히려 소송이 훨씬 더 신사적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다가 뭐 주먹도 오가고 가족끼리인데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 그러더라고요. 네, 주먹이 아니라 아예 칼까지 휘두르고 있습니다. 네. 예, 실제로 몇 년 전 추석 당일에 있었던 일인데요. 형수와 조카에게 칼을 휘둘러서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흉기를 휘두른 이유 결국 재산 문제 때문이었는데요. 기존에도 형수하고 수차례 재산 문제 때문에 많이 다퉈온 상황이었는데 그날 가족끼리 다 모였는데 이 조카들이 자기만 말리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서 칼까지 휘두르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친상을 당한 이 형제끼리 부의금을 놓고 심하게 다툰 일도 있었습니다. 이 올케를 밀치고 할퀸 혐의로 시누이에게 이 벌금형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솔직히 부모님이 재산 남겨주실 때 조금 다르게 나만 적게 주시거나 나만 안 주시거나 그러면 섭섭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왜 나만 주지 않으세요? 따질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족이라도 참 민감한 부분이 바로 이 돈 얘기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한번 속 시원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자, 그러면 아까 사연 속 주인공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내가 사망했지만 장인 재산에 대해서 자녀가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네. 자녀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인 남편도 받을 수 있어요. 원래 만약에 아내가 살아 있었다고 한다면 그 아내의 아버지인 장인어른이 돌아가셨을 때 아내에게도 딸로서의 그 상속받을 몫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아내가 받을 수 있었던 그 상속분의 몫을 그 배우자인 남편과 이제 세상에 남겨진 자녀들이 받게 되는 것인데요. 이때 배우자도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재혼을 하게 되면 받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이걸 판넬로 저희가 몇 가지 준비해 본 게 있는데 네. 이거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남에게 재산 다 준다고 유언장 남겼다. 유언장에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다 주겠다. 네. 이거 가능할까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장남은 좋아하겠지만 나머지들이 이거 그만두겠습니까? 이거는 아버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해도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주위에서 얘기 들어봐도 정말 딸은 출가 외인인데 네. 줄 수 없지, 아들만 줘야지 이런 데들이 꽤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부모님들이 좀 어려운 일 있을 때는 며느리나 아들보다도 딸 와서 좀 도와줘, 좀 와줘 이렇게 딸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재산은 나한테는 오지 않고 이제 아들들, 오빠들, 남동생한테만 간다. 그럼 굉장히 서운하고 섭섭한 일일 수밖에 없을 것 근데 같아요. 유언장을 남겼단 말이에요. 장남에게 다 준다고 다 유언장. 준다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민주사회에서 자신의 재산을 누구한테 주든 그 사람이 자유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줄 수도 있고 나한테 불의한 사람은 주기 싫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유언장 이렇게 쓰시면 원칙적으로는 그대로 효력은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독특하게 유류분 제도라고 있어요. 이 외국에는 유류분 제도가 거의 없는데 우리나라에 아주 특이한 제도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 유언이라든지 미래 재산을 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몫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유류분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재산이 2억이 있는데 2억 원 재산을 아버지가 다 큰아들한테만 물려주고 딸한테는 물려주지 않았다. 그럼 큰아들이 2억은 다 갖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원래 받을 몫이 1억씩이잖아요. 1억의 절반인 5천만 원을 그 오빠한테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미리 얘네가 이렇게 유류분 청구하고 이럴까봐 네. 아버지가 증여를 다 해버렸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리 증여해도 그 부분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미리 장남에게 집도 사주고 상가도 사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나머지 재산은 뭐 한 1억밖에 없다. 그럼 1억 원을 다 예를 들어서 준다. 그럴 경우에는 미리 증여한 재산도 다 이 산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준 재산이면 예를 들어 4억이면 이 4억 원을 계산으로 해서 거기서 유류분을 청구하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아버지가 만약에 자식에게 준 게 아니라 본인의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줬다. 아니면 손자, 손녀한테 줬다. 이렇게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준 경우에는 1년이 지나버리면 그거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건강하실 때 그 거의 모든 재산을 상속인이 아니라 제3자한테 준 경우에는 나중에 돌아가셔도 그 부분을 유류분을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간혹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이럴 때 이제 남겨진 자식들이 반발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경우도 당연히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물론 이제 고인의 뜻을 기려서 이건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떠받들기 위해서 내가 청구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대로 귀속이 되는 것인데요. 보통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기사로도 볼 수 있죠. 네. 실제로도 그 허영섭 녹십자 회장, 고 허영섭 회장께서 녹십자 홀딩스 주식 56만 주를 이제 그 탈북자 사회복지재단 등에 나눠주겠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장남 등이 소송을 제기를 해서 유류분 침해당한 부분만큼을 결국엔 도로 되가져갔습니다. 이 부분도 안타까운 경우에 그분이 이제 빨리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족들이 이제 유류분을 청구하는데 만약에 사회단체에 기부하시고 1년을 더 사셨어요. 예. 그럴 경우에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회단체에 기부하실 경우에는 좀 미리 하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제사 모시는 장남과 병수발한 차남. 제사는 누구에게 더 가느냐? 이거는 고민되네요. 이게 사실 살아 생전에 병수발이 더 어렵죠. 제사보다는. 그쵸. 차남 더 챙겨 주셔야죠. 그죠. 예. 뭐 돌아가신 다음에 잘하면 뭐예요? 살아 생전에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사남한테 더 좀 챙겨줘야 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오 네. 변호사님 답을 주시죠. 이거는 둘 다 기여분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데요. 네. 법원에서는 이제 특별히 생전에 부모를 부양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재산 관리에 특별히 기여를 한 자녀에게 더 많은 상속재산분을 주도록 하는 것을 기여분 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제사를 모시는 장남, 병수발한 차남 전부 다 기여분을 인정한 사건들이 판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요거는 사안마다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형제들 중에서 특별하게 더 기여를 많이 했다고 하면 기여분이 인정되는 거라서 만약에 고루고루 이제 아버지 어머니께 용돈도 잘 드리고 이렇게 우애 좋은 형제들 간에는 사실 이렇게 생활비를 드리거나 하는 게 특별한 기여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무도 부모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 그런데 그중에 뭐 차남만이 생활비도 드리고 병원비도 드리고 이렇게 모셨다. 이런 경우에는 100%까지 기여분이 인정된 그런 사례가 있고요. 어떤 사례에서는 이제 장남이 아버지를 모시면서 제사도 다 지내고 했는데 기여분을 40%만 인정한 사건도 있었어요. 네. 이 경우에는 다른 형제들도 고루고루 부모님께 잘했기 때문에 그 장남이 했던 기여가 특별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서 어느 정도 선에서만 인정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재판 갈 땐 주의점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자녀들이 모시면 이제 자녀들이 다 이제 분쟁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더 효도했다고 막 주장을 해요. 장남은 내가 효도했다, 딸은 내가 효도했다. 근데 판사님이 말로만 들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해야 될 게 바로 증거예요. 내가 더 특별히 기여했다, 특별히 부양했다는 걸 증거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한 집에 모시고 살면은 주민등록을 같이 동거를 해내는 게 좋고 그다음에 병원에 모시고 가면 그 병원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간호할 때든지 그런 사진이라든지 영상 이렇게 증거를 반드시 재판부에 제출해야만 이 사람이 특별히 기여했구나 또 효자구나 이거를 인정받아서 더 상속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확실하게 해놔야 되네. 네, 뭘 내가 남겨야 이렇게 돼요. 했다. 네. 이러고. 그럼 사진 같은 거 찍을 때도 특히 이제 아버님 곁에서 더 찍어요. 어머님 곁에서 웃으면서. 그 정수 씨 잘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럼요. 제가 어디 가든지 셀카 하잖아. 그럼요. 그쵸? 저는 증거는 되게 많아요. 자, 세 번째. 결혼 자금으로 받은 돈 미리 받은 상속 재산으로 간주가 되나? 근데 뭐 결혼 자금 아니더라도요. 뭐 유학을 가는 자녀도 있을 수 있고요. 평소에 그 부모님 돈을 많이 가져다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좀 상속할 때 좀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버님이 이제 평상시 또 장남만 사랑해서 장남만 대학 교육 시키고 유학까지 보내주고 집까지 사주고 사업 자금까지 다 내줬어요. 근데 딸은 대학 등록금도 안 대주시고 유학도 안 보내주시고 집도 안 서줬다. 근데 나머지 재산이 뭐 집 하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오빠가 이 집도 1대1로 반반씩 나눠줘 가면 딸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법은 이 형평을 고려해서 이 아들이 미리 가져간 거를 특별수익분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미리 뭐 받아간 유학비용이라든지 집값 같은 경우를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1대1로 나누자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가져간 특별수익 같은 경우는 상속재산에서 고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야, 미리 받은 것도 다시 나눌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영수증 다 첨부해 놔야 돼요. 그것도 법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그렇죠.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우자에게 살아있을 때 명의 이전을 해줬어요. 그럼 후에 상속할 때 이것도 특별 수익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요. 한 43년 동안 같이 살면서 이제 오순도순 자녀들도 키우고 이제 열심히 잘 지내셨습니다. 한 거죠. 네. 그런데 그 남편
남편분이 사망하시기 7년 전에 아내분한테 부동산 명의를 이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사망 이후에 자녀분들하고 이게 상속 분쟁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녀분들은 어머니께서 이제 아버지한테 부동산을 받았으니까 어머니 몫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들 거를 이제 더 많이 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결국엔 대법원까지 가게 돼서 아내에게 준 것은 그동안의 헌신에 대한 어떤 보상이고 그리고 이제 남게 되는 내 배우자에 대한 반려자에 대한 또 나의 어떤 부양의 목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때 어머니가 가져갔던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이것을 어머니에게 따로 준다고 해서 이게 자녀들과의 공평을 해치는 게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지 않고 이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나 타당한 판결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40년, 50년 동안 부부가 열심히 남편을 부양해가지고 살았는데 만약에 황혼이혼할 경우에는 아내가 재산 분할을 2분의 1까지 받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남편을 보살피는 남편이 돌아가셨다. 자녀가 여러 명이 뭐 4분의 1, 5분의 1밖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 수익이라도 이제 이래 이제 고려를 해주자. 그게 굉장히 형평성에 맞고 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거 보겠습니다. 마지막은요? 불효자도 재산 상속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아니, 불효자는 본인이 스스로 안 받아야죠. 그 양심이 있으면 안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뭐 그런 애면 불효하겠냐고. 근데 왠지 네. 법은 불효자도 자식이라고 그렇죠. 상속을 해줘야 된다고 할 것 같아요. 네. 법의 판단은 어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유류분,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불효자더라도 유류분에 해당되는 돈만큼은 받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예외적으로 불효자에게 유류분 청구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이 또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형제가 여러 명이었는데요. 그중에 아무도 어머니, 아버지 찾아오지 않았고 어머니가 나중에는 노인성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자식들도 알아볼 수가 없게 됐는데 이제 그 아들이 한 형제가 어머니를 손수레에 태워가지고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병수발까지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나중에 돌아가시자 어머니를 아예 찾아오지도 않았던 8년 동안 한 번도 어머니 얼굴을 보지도 않았던 그 형제들이 유류분 청구를 한 겁니다. 네. 과거에 어머니가 이전해줬던 그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해달라고 했는데 법원에서는 지금까지 연락 한 번도 없더니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의관념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렇군요. 속 시원하네요. 불효자한테는 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상속을 한 3억 정도 재산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보니까 빚이 또 6억이야.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게 받는 게 오히려 손해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이 빚을 갚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이제 상속이라는 것은 재산만 상속이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빚, 채무도 상속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사업을 하다가 좀 실패하셔가지고 채무가 6억 원만 있다. 그럴 경우에 상속 포기를 하면 되겠죠. 근데 상속 포기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에 이 돌아가시는 분의 사촌까지 다 상속을 해야 돼요. 굉장히 번거롭잖아요. 그리고 또 상속 포기하려고 보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숨겨둔 땅이 있었네. 그럼 땅까지 같이 포기해야 되니까 억울할 수가 있겠죠.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한정 승인 제도입니다. 한정 승인 제도는 뭐냐면 부모님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전부 다 변제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의 한정에서만 갚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볼 게 없겠죠. 그리고 직계 비속 중에 한 명이 한 명이 한정 승인하고 나머지가 상속 포기라면 사촌까지 상속 포기 절차를 거치지 않으니까 굉장히 편리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재산 이게 나는 뭐 상속받을 재산도 없는데 뭐 상속세. 근데 이게 따지고 보면 모든 집이 이게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번에 또 다른 사연이 있었죠? 네네. 마지막 사연은 제가 준비했어요. 네. 90세의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주부입니다. 친어머니를 모시는 게 당연하면서도 가끔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특히 오빠에 대한 불만이 좀 있습니다. 아버지와 일찍 사별하고 어머니는 아들만큼은 잘 키워야 한다며 온갖 고생을 하며 대학 공부를 시켰고 결혼할 때는 집까지 사줬는데요. 하지만 지금 오빠는 어머니를 모실 생각도 없고 부양비도 한 푼도 안 줍니다. 그렇다고 오빠가 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재산도 꽤 있고 연금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빠에게 어머니 부양료를 좀 분담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지만 거부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빠에게 부양료를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하는 사연이었어요. 예. 이게 부모님 부양 문제 두고 또 이렇게 형제들 간에 네. 이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 때문에 95세 노인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는데요. 이 자신을 누가 모실지를 두고 딸들이 앞에서 이 다투는 모습을 보니까 울컥한 겁니다. 그래서 딸의 뺨을 때렸는데 이를 말렸습니다, 사위가. 사위한테는 흉기를 휘두른 겁니다. 실제로 부모 부양 관련해서 상담이나 소송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한국가정법률사무소에 접수된 건을 보면 2006년만 해도 50건이 채 안 됐습니다. 49건이었는데요. 10년 뒤인 2016년에는 거의 200건이 다 돼서 4배가량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뭐 지금 부모님께 생활비를 조금씩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저희 부모님이 만약에 계속 이제 일을 하고 계신다면 참 고마운 일이지만 이제 일을 안 하셔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생활비가 스스로 나오지 않는 상황이면은 제가 그동안 받았던 것만큼이라도 돌려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오빠가 나 몰라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까 사례 들어보니까. 근데 오빠한테 부양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원래 그 부양 의무라는 것은 자기가 이제 부모님이 만약에 부모님을 예를 들면 아까 부모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면 다행이지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본인의 자력으로 또는 근로에 의해서 본인에 대한 어떤 생활비라든지 이런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 부양 의무자에 대한 어떤 생활 경제적인 여건을 봐서 그 부양률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안에서는 사실 오빠한테도 부양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동생에게만 이런 모든 부담이 짊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에게는 부양료를 먼저 낸 사람이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며느리한테 아들의 뭐 치료비라든지 수술비를 내주고 1차적인 부양 의무는 배우자 간에 부부 간에 있기 때문에 먼저 시댁에서 아들에 대한 치료비를 내준 다음에 며느리가 내라라고 청구한 사건도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내가 널 키워줬으니 은혜를 갚아라. 역으로 부양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부모가 자녀에게 부양료를 내달라고 소송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사례들 살펴보시면 한 남성은 이혼을 하고 또 지금 부인하고 다시 살고 있는데 전처와 자식이 2명 있었습니다. 이 2명한테 내가 사망할 때까지 매달 100만 원씩 달라 이렇게 소송을 냈고요. 또 다른 78세 노인은 아내가 사망했고 20만 원의 노령연금으로만 살아가고 있는데 자식이 4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4명한테 너네 다 합쳐서 나한테 한 달에 150만 원씩 줘라 이렇게 또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결과가 좀 궁금한데요? 오늘 끝나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께 어르신께 특히 이제 선물을 드려야겠어요. 추석 선물. 그동안 자식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습니까? 자식들은 잘 나가고 하지만 잘 찾아오지도 않고 생활비도 안 주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 자식들한테 청구하십시오. 생활비 청구하십시오. 이 부양료라고 청구하면요. 법원에서는 이제 부모님이 생계 능력이 없고 자녀들이 생계 능력이 많으면 부양료를 인정해서 뭐 적으면 10만 원에서 20만 원, 많으면 50에서 100만 원까지 부양료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러분 자식에게 먼저 부양료 달라, 생활비 달라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불효자를 처벌하는 법도 아예 있지 않아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없어요? 사실 입법 발의가 되긴 했어요. 뭐 불효자 먹튀 금지법이라고 해서 부모를 잘 안 모시는 경우에 그 자식에게 증여했던 그 재산을 다시 환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는 그런 법안이 실제로도 제안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입법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그건 있잖아요. 효도계약서라는 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양료를 받기는커녕 아직도 자식한테 계속해서 이제 주는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그냥 주지 마시고 반드시 각서라든지 계약서를 쓰시고 주시는 게 좋아요. 재산을 줄 테니까 효도해라, 생활비 다오 이렇게 간단히 메모라고 쓰시고 주시면 나중에 소송에도 승소할 수 있고 또 자식 상대로 소송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쓴 자식이 더 효도를 하니까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우리가 효도 계약서를 쓰고 불효자 처벌법이 막 진짜 발의되는 단계까지 올라오게 돼서 씁쓸하긴 한데 오늘 우리가 추석 연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또 한 주를 시작하고 이러는 단계에서 그동안 있었을 법직한 그런 얘기들, 실제로 있었어요. 그 사례들을 모아가지고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쭉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씁쓸하기도 했고, 이건 이렇구나 하는 느낌도 들고 그랬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말이 끝난 후에도 월요병이 있는데 이게 연휴가 길고 난 다음에 월요일은 더 힘들죠. 오늘 기운 내십시오. 네, 모두 활기찬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신선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